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유익한 법이야기 서유기 박지훈입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양수 기자님? 네, 다들 뭐든 다 잘하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보나 인맥, 그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 쓸데없는 거 버리고 정리해서 살자. 이게 지금 대세라 그러는데 우리 패널 여러분은 좀 미니멀인지 맥시멈인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맥시멈입니다. 왜요? 저는 뭐 전화기에 한 사람 한 4,000명 정도. 4,000명이요? 네, 그중에 한 절반 의뢰인이긴 하지만 자, 인맥이나 이 관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때요? 이정 기자님 좀 미니멀입니까? 맥시멈입니까?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미니멀 라이프를 살자라는 그런 의도로 옷장을 정리하려고 이제 철저한 옷들을 좀 정리해볼까 했는데 막상 또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언제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또 뭔가 좀 아까운 것 같고 이래서 하나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처럼 좀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저도 옷장 정리 늘, 왜냐면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네, 남자는 동의 못합니다. 그렇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버리려고 작아진 옷을 좀 버리자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우리 애가 크면 입을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애가 지금 8세인데 8세. 아니, 8세가 좀 참네. 크니까 한 10년만 있으면 입지 않을까? 또 이래가지고. 조선시대 옷을 입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저한테 입던 게 또 유행은 돌고 도니까 난 참 알뜰하다라고 나는 스스로 자부하면서 맥시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먹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미니멀 라이프 같아요. 네, 저는 뭐 앞에서 옷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이제 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좀 그 미니멀을 많이 추구하는 미니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 선물로 저희 외고 할머니께서 자기를 하나 도자기를 예쁜 걸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자마자 저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네, 해서 이제 곧 또 결혼한 또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면서 넘겼죠. 비싼 거. 나의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근데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보면 그 도자기가 옛날에 저희 집에 있었던 도자기 같아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조 백자 같아, 왠지. 그러니까 왠지 팔면 고려청자 같아, 왠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고려청자 같아. 저 같으면 200명 갖고 있던 후손에게 물려줘서 팔게 한다라는. 양지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에 가깝죠, 사실. 근데 제가 많이 미니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제가 결혼을 해서 딱 보니까 저희 남편이 옷장을 한 칸을 쓰고요. 제가 한 4-5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주말에 입는 옷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반성을 하면서 저도 결국에는 또 같은 옷만 거의 입거든요. 입는 옷만. 그래서 이게 다 좀 쓸모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저희 집에 제 공간 없습니다. 남자들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사실 미니멀 라이프가 좀 할 수는 있지만 미니멀 라이프도 하고 싶고 또 삶을 좀 정리하고 또 불필요한 거 버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만약에 무인도에 있고 아니면 제가 혼자 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 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충전기도 가족 가져가세요? 배터리하고 가져갈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근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죠. 저는 그래서 어디 뭐 출장이나 여행 갈 때 딱 2가지만 챙기는 게 전화기하고 차키. 그러니까. 네, 전화기랑 차키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머지는 전부 내가 불필요한 짐을 좀 이고 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만큼 스마트폰이 정말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데 또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기 수법이 정말 다양하죠. 뭐 사기 당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 수법도 가지각색인 통신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지민 변호사의 법기상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기상도, 오늘은 일명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070에 일명 김미영 팀장까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스팸 연락 한 번쯤 받은 적 있으시죠?
이 공공기관 사칭은 물론 공갈, 협박을 일삼는 통신 사기는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으로 서민 경제의 악천후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 입은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2011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보상 위주로 규정돼 있어 통신 사기 폭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맑은 날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지난 2013년 해당 법령에 피해 방지를 추가해 예방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법 시행으로 통신 사기가 근절돼 피해 입는 서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법 기상도였습니다. 야,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팸 전화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옵니다. 저 지금 사실은 하루에 한 10통 정도 받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받아서 그걸 없애버려요. 뭐 차단을 하는데 또 다른 번호로 오고 맞아요. 정말 진짜. 또 전화하고 있으면 막 전화가 통화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 정말 정상 전화를 끊어요. 그것 때문에. 끊고 또 070, 080 이래요. 화가 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문자는 사실 요새는 무슨 그런 차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통신사에서. 그래서 무슨 그런 도박 문자 같은 건 잘 안 오는데 전화는 사실 기자들은 전화를 받아야 되고 모르는 번호를 많이 받으니까 차단을 못 하거든요. 그랬더니 070 이런 스팸 전화가 하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근데 070은 뭐 차단한다 이러지만은 또 간혹 070이 인터넷 전화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한 번은 그냥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마침 어떤 그 방송국의 작가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070을 무조건 안 받을 야, 수는 섭외가 날아갈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요. 어쩐지 섭외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070 다 없애다 보니까 섭외가 없네. 또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네, 보니까 받아야 진짜 이 전화를 낯선 번호라고 안 받긴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저도 기자다 기자도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제보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내가 알던 사람인데 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고 해서 항상 받거든요. 정말 통화하다가도 통화 중 대기 번호로 떠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제가 돈 없는 걸 내가 마이너스 통장인 걸 어떻게 아는지 맨날 네, 뭐 무슨 땡땡 무슨 론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없으시죠? 그러면 돈 없어요. 없어. 이러면서 맨날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출 하시는 분들이 그죠. 제가 돈 없는 걸 아시는 걸까요? 인공지능인 걸까? 저는 이제 이런 전화 오면 제가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하라 그러면 돈 많다 그러고 뭐 딴 걸 사라 그러면 돈 없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빨리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 한 몇 달 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한 젊은 남자예요. 근데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앙지검에 이제 사건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인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소환이 오는 건가? 그래가지고 얘 근데 왜 나한테 연락했지? 당사자한테 직접 안 하고? 그래서 네 하고 받았어요. 했더니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뭐 무슨 특수팀인가? 뭐 특수팀인데 지금 무슨 명의가 도용됐다는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것도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싹 이빨 미소 지으면서 그래요? 그럼 거기 몇 호실이에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몇 호실로 많이 불리거든요. 그럼 몇 호실 검사 뭐 이걸 하니까 몇 호실인데요. 했더니 잠깐 멈추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팀입니다. 그러니까 몇 호실이냐고요. 했더니 이제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몇 호실 검사님이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쪽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특수로 이렇게 짜여진 팀이에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저 변호사예요. 했더니 또 잠깐 멈추더니 진짜 변호사가 맞네요. 그래서 진짜 변호사라고 그랬더니 한숨을 한 번 쉬더니 탁 끊더라고요. 근데 저도 유사한 경우 있었습니다. 제 친구 이제 남부지검 검사랑 같이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받더만 뭐 처음에 심각하게 받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끊더라고요. 뭔데?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우리 회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검찰청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 누구 회사에 전화 왜 오노 하니까 남부지검 어떤 검사 아니면 수사관에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검사니까 저 최고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고 검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모르는 번호 이런 거 이상한 통화가 오면 사실 무시하거나 끊는 게 상책인데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좀 그렇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전화 오면 웬만하면 안 받거든요. 귀찮잖아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도 어느 날 이제 문득 전화를 받았는데 뭐 제 얘기를 하면서 제 이름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뭐 이걸 조회를 지금 잠깐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깜빡 속아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다 얘기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그러니까. 스미싱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를 끊고 엄마가 너무 이제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떡하니 내가 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막 너무 하도 막 난리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신규 가입 모든 신규 가입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걸 가입을 했어요. 월 몇만 원을 주고 1년 동안인가 가입을 다행이네, 해서 그래도.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까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신규 가입이 되면 저한테 다 알람이 오고 안 되는 거야 아예. 근데 제가 핸드폰을 이제 바꾸려고 가서 보니까 핸드폰 개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다, 네, 까먹었더니 이게 다 막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당하는데 네. 사실 저는 제가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이시상 있어요. 기자님이 에피소드 보고해서 사실 모든 거 당하셨다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 그때는 사실 보이스피싱이 지금처럼 다들 뭐 김미영 팀장을 알고 이런 네.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막 교환학생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서대문 경찰서인데 이렇게 신분증 혹시 잃어버리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그때 마침 제가 그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닐 때였거든요. 내리치네. 그래서 왜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는 늘 아는 거지만 범죄에 본인의 신분증이 이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시 전화를 끊으면 뭐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 텐데 그러면 너가 뭐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 ATM기로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죠. 처음 있는 거고 너무 확신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일인데 ATM기 앞에 기다린 거예요. 가서. 근데 다시 뭐 전화번호가 와가지고 02 뭐 해서 뭐 검찰청 누구다 누구 수사관이다라고 하면서 영문을 누르래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뭐 금액 얼마 들어있는지 이런 거 좀 물어보더니 그래서 영문을 눌렀는데 트랜스퍼라고 이제 영문이니까 잘 이체. 네. 근데 그 계좌 이체잖아요. 그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좌 이체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막 낄낄대더니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속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수사관이라고 믿었고 범죄에 악용됐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모르는 남성이 막 웃으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고 좀 약간 겁도 나고 진짜 그랬겠다. 겁도 나고 막 그 사이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막 했으니까 학교도 서대문구고 막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막 한 거잖아요. 무서워서 끊고 그 자리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진짜 있습니다. 얼마나 그 놀랐어요. 뭐에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체하신 거 아니요, 이체 안 다행히. 했어요. 트랜스퍼에서 멈췄구나. 거에서 멈췄었죠. 뭐에 홀린 것 같을 거야 아마. 제 친구도 같은 사람한테 당했나 봐요.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사실상 합격한 사람이에요. 연수원 들어오기 지금 직전에. 변호사입니까? 네, 변호사. 누구라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3월 달에 입소를 하거든요. 2월 달에 본인이 미국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놀러 갔는데 미국 입국할 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돌아갈 사람이고 이런 위조 여권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 해서 1시간을 고생을 했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다행히 입국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5월 초쯤이래요. 갑자기 미국 대사관이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된 위조 여권이 지금 이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구나. 이제 이 친구는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소환을 할 텐데 와서 조사를 받아라 해서 알겠다. 근데 소환하기 전에 안전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상황이 쭉 되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연수원 내에 그 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 연수원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ATM 앞으로 가라고 하더니 영문으로 바꾸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니까 영문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계속 뭘 불러주더래요. 숫자를 뭐 5909098 WON을 계속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눌렀대요. 근데 이게 계속 막 오류가 이렇게 또 영어로 뜨더래. 그러면서 계속 안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걸 한글로 바꿔봅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딱 바꾸더니 또 5909098 계속 아까 5번이나 반복했잖아요. 누른 다음에 원을 딱 누르게 하더래요. WON이 원이잖아요. 그쵸. 원을 누르고 이체를 딱 누르는 순간 안 거예요. 내가 이거 590만 9,080원 보냈구나를 안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사부 연수원자가 연수생이라면. 그런데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또 최근에는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 보면 당황하셨어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위하여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맞아요. 동포 말투도 아니고 아니에요. 굉장히 교묘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성인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었는데 비슷한 게 당해서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는데 6천만 원을 이렇게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 돈이 뭐냐 자기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할 때 쓰는 돈인데 퇴직해서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결국 소송을 막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불문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네.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이거를 지경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 친구도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치.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다 199만 원씩 5번이 옮겨간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지급정지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딱 했는데 보니까 받자마자 바로 인출했어요. 그래서 뭐 찾을 수도 없고 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좀 놀라운 게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한다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요. 한쪽에서는 조직은. 그 설문조사 하러 오면 김양순하고 자기를 적도록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적도록 해놓고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가자면서 간 후에 그 전화번호를 갖고 엄마랑 부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하면 전화를 또 끄라 그래요. 끄라 그러니까 그 강의 들으면 끄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주소도 알고 있고 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놀라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좋게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진짜 악질적이에요. 지금 보면 저희 주위에도 다 한 명씩, 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6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했는 건데요.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6,418억이라고 합니다. 6천억이 6천억이 넘는다고요? 넘었거든요. 10년 동안 6천억이면은 와 진짜 거의 해마다 600억씩은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 하면은 사실 이 사람 다 아시잖아요. 정말 너무 친구 같은 우리 팀장님. 김미영 팀장님 네.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김 팀장님을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김미영을 치면 팀장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친한 그 아나운서 언니가 있어요. 김미영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치면 꼭 연관 검색어가 김미영 팀장이고 팀장님.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소개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소개팅 그 카카오톡에 등록이 돼 있다가 봉변당한 경우도 있대요. 그런 김미영이라고 경우가 저장을 진짜. 해놓고 그 사람이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뭐 자기가 뭐 짜증이 났는지 김미영 팀장한테 막 전화를 받으면 거기다가 막 욕도 남기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 일명 김미영 팀장이라는 유명했죠. 가상 예. 인물이 대출도 나오고 아니면 수사도 하고 뭐 네. 정말 온갖 일을 다 하셨었어요. 이분이 무려 500여 명한테 39억 원을 이렇게 사기로 가로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김미영 팀장님이 음악을 전공한 어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검거가 됐었죠. 몰랐습니다. 검거됐었죠. 예, 이분이 정말 남자로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충격, 경악 그때 네. 정말 기억나거든요. 김미영 팀장 검거. 알고 보니 남자. 이게 제목이었어요. 당시 기사 제목이었는데 맞아요. 이거 보고서는 일명 김미영 팀장 남자였다라는 충격 속에서 이분이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사기를 쳐가지고 또 잡힌 거예요. 이번에는 11억 원이었는데 이 전화 금융 사기단이었는데 이분 김모 씨가 또 가담이 돼 있다가 또 붙잡혔어요. 이게 정말 끊기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2014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본색원해야겠다라고 해서 개인정보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을 출범을 결국 했어요. 근데 하지만 딱 봐도 느껴지는 것이 10년 전에 당하시고 막 그렇죠, 10년 전부터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2014년이라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범죄 수법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통신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범인 검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수찬 수사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관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사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통신 사기 유형이 무엇입니까? 요새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은요, 처음 보이스피싱은 이제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납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네.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다. 조선족들의 어눌한 말투로 인해 이제 피싱이 어려워져, 당황하셨어요? 네. 예, 한국인들이 이제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여 검찰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이제 방법하고,
그 대출 관련 방법으로 현재 이제 보이스피싱이 변화가 됐고요. 네. 이제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방식으로 신용 불량자한테 막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대출 사기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또한 또 예전에는 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제 대포 통장을 이용해 국내 인출책들이 직접 현금 일출기 등을 통해서 이제 인출을 했는데 네. 그 언론 홍보 등으로 인해 이제 대포 통장 모집이 어려워지자 그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통장 명의자가 직접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이제 인출책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진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이 중국에서 본고지를 두고 많이 하는데 이 예.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사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각 조직마다 이제 수사 기법이 이제 다른데요. 네. 그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크게 총 4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 그 첫 번째가 이제 국내로 전화를 하는 이제 콜센터 조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오더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조직으로 통장 모집책. 예. 이를 이제 장집이라 부르고요. 장집. 예, 세 번째는 피해 금액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인출 조직으로 이를 출자. 예, 네. 네 번째는 이제 인출한 이제 피해 금액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제 환전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예, 이 4개 조직이 이제 연동이 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4개 조직은 이제 점조직으로 이제 움직이며 서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제 사용하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사 방법으로 피해자 이제 신고로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며 이제 계좌 분석, 이제 뭐 범행 시 사용한 IP, 서버 등을 추적하고 와. 또 범행 시 사용한 이제 번호의 가입자를 확인도 하고요. 그 인출 장소 CCTV 확인 등의 이제 수사 방법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방법이고 네. 이러한 이제 수사 방법으로 각 조직의 조직원이 이제 특정이 되면 그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 수사 등으로 예, 권고가 되고 이제 송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직도 진짜 예. 강범위하고 그러게요.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뭐 지금 4가지 뭐 조직들 검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조직 자체가 이제 강범위하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중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범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범행 시 사용하는 이제 전화번호도 이제 조작된 번호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 확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애로점도 있고 아. 또 얘네들이 사용하는 그 IP나 그런 것도 해외 서버를 두고 있다 두고 보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또 이제 각 조직원들이 이제 실제 한국으로 전화를 할 때 그 가명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같이 있는 그 조직원들끼리도 이제 신분 노출을 이제 꺼려하고 서로 있어. 가명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조직원 한 명을 권고를 하더라도 이제 다른 조직원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점조지라 그러죠, 이런 거를.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문제점은 또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피싱 조직의 이제 소재가 확인이 되어도 그 각 현지 경찰과의 이제 공조가 어렵고 공조가 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저희가 이제 수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수사관님, 저 부탁 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표현하기 욕하고 싶은데 경고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일선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뭐 법원, 판사 그쪽 분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제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네. 예, 진짜 항상 저희도 검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네. 또 검거하면은 진짜 처벌형이 엄청 세거든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거를 예, 숙지를 하고 또 홍보가 돼가지고 이런 피해가 이제 없는 것이 예, 당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수사관님 같은 우리 경찰관이 계셔가지고 좀 든든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예, 예. 꼭 다 검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말고도 다른 유형의 통신 사기 유형이 좀 많죠, 이방울 변호사님. 많죠. 많아서 저도 사실 뭐가 뭔지 네. 모르겠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스미싱이라는 게 있어요. 스미싱은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SMS잖아요. SMS랑 피싱을 합친 말인데요. 스미싱. 이건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냅니다. 뭐 예를 들면 돌잔치 초대. 나 그거 많이 받았어요. 청첩장.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같이 와요. 걔를 클릭을 하면 소액 결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정보가 나갈 수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있고. 이런 스미싱이 있고요. 또 파밍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밍. 파밍은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에요. 은행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되게 무섭던데요. 그거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면 네. 이게 우선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딱 심어 놓으면요. 내가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 은행을 검색해요. 네. 그러면 그 은행이랑 주소가 뜨잖아요. 그걸 클릭해도 가짜 사이트로 맞아요. 가요. 똑같아,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랜섬웨어라는 거 저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랜섬이 몸값이고 웨어가 제품 합쳐서 이제 랜섬웨어인데 이거는 개인 그 컴퓨터 PC를 감염을 시킵니다. 네. 감염을 시켜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컴퓨터를 딱 접속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거기 안에 중요한 서류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중요한 문서도 있을 텐데 그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돈을 주면 고쳐주겠다. 풀어주겠다. 와. 해독 열쇠를 주겠다. 그것도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랜섬웨어라는 게 있고 와. 또 요새는 스마트 TV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쵸. 스마트 TV 뭐 컴퓨터랑 똑같잖아요. 인터넷과 연결되면 얘도 그 해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V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TV싱. 이것도 그 스마트 TV를 해킹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예를 들면 뭐 홈쇼핑 채널을 녹화해서 그 화면을 송출하는 거예요. 송출하면서 안에 뭐 자동 주문 번호를 자기 번호로 보내는 어머, 거죠. 어머, 해서 웬일이니. 이렇게 또 금전을 또 그렇게 세상에. 편취하는 이런 수법도 있다고 근데 합니다. 하다 못해 테레비까지 해킹을 하는 이런 TV까지 세상에 진짜로. 정말 와. 요새는 금전적 피해도 문제지만 이 범행에 서민들이 좀 악용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 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요새는 통장을 만드는 절차가 되게 어려워져서 현금 인출을 직접 하는 방식들이 사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이 통장 가입이 어려워지니까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서 일반 서민들한테 왜 지하철 같은 데 명함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정보로 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범행에 이용이 되고 범행에 가담한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통장 만들기 좀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우리 통장 난민 그래요. 통장 고시, 통장이 없어서? 통장 시험, 통장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런 말 생겼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좀 제가 생활비 통장이 필요해가지고 네. 발급을 해야겠다. 근데 보통 적금 같은 것도 뭐 모바일로 가입이 다 되거든요. 되죠. 그렇게 저는 해왔고 그래서 모바일로 하려고 하니까 통장 개설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영업점을 방문하래요. 그래서 또 방문하러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일반 그 저축 통장이 있는데 왜 또 개설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 그냥 생활비 통장으로 쓰려고 또 필요한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서약서, 뭐 확인서 이런 걸 쓰라고 서류를 딱 주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로의 목적으로 통장을 발급받으려고 하면서 목적까지 다 상세히 기술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니.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싶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해야 또 대포통장 양산을 좀 막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둘째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보통 이제 돌잔치를 하고 나면은 많이 생기니까 들어오죠. 예, 네. 이거를 큰애 때는 이제 큰애 명의로 만들어줘서 거기 넣어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쓰지 말자라는 네. 그런 차원도 있는데 둘째 때는 이제 불과 이렇게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통장을 만들려면은 뭐 아이의 어떤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뭐 6, 7개 정도를 막 써주더니 근데 이걸 다 가져오셔서 준비하시는 건 어려우시겠죠? 이렇게 은행 은행 직원도 직원도? 그렇게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취지는 좋은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규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 어떻게 대포 통장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건 저는 좀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대포 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사실 그동안 너무 통장 개설이 쉬웠던 건 저는 아닌가 통장 하는 한 수십 개 생각도, 됩니다, 진짜. 예, 네. 들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포 통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된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지금 개설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대포 통장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뭐 학생이나 뭐 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대포 통장을 얻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냥 얼핏 내가 요 그냥 빈 통장 하나 빌려주면서 내가 좀 금전적 이득을 그렇죠. 얻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단순히 사기 공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피해자가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면 그 피해자는 모든 그 사기 공범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사 대포 통장 빌려주고 10만 원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너도 공범이네. 너 1억 원 내놔라고 선고 소송하면 1억 원 저는 가담한 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받은 돈 한 10만 원 선에서는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된다는 1억 원 거죠. 전액입니다. 전액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이 통장을 주고받는 건 말도 안 되는 또 거죠. 그렇죠. 절대 안 사기죄 되죠.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범죄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민소송 들어오면 정말 자기가 얻은 이익 이상의 몇백 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이제는 또 외국을 한번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은 우리 양진희 변호사가 한번 예. 미국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미국도 사실 난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방 국세청인 이제 IRS를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 뭐 세금이 체납된 것 같은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처벌할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또 체납액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겁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벌받겠구나 해서 이제 바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네요. 예. 그쵸, 비슷하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이 피해액이 50억 원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서유기의 아주 미국 여성, 미국 여성이 우리 김양돈 기자님 또 미국 갔을 때 좀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뭐 피싱이라든지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사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예 이 사람들의 돈의 흐름을 평소에 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일리노이에 사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주로 일리노이에서 거기 돈을 쓸 있겠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뱅크에서. 은행이죠. 뱅크가 아니고 은행에서. 미국에서는 은행이 뱅크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네 카드가 지금 위스콘신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리노이가 여기 있으면 위스콘신 저 위에 있거든요. 차로 한 8시간 정도 가야 돼요. 좋다. 근데 위스콘신에서 사용되고 있어. 너 지금 위스콘신에 있는 거야?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걔들은 반말하잖아요. Are you in 위스콘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 지금 집에 있는데 했더니 네가 카드 거래 내역이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럼 바로 이걸 정지시켜 줄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정지시켜줘 해가지고 그 크레딧 카드가 아예 정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먼저 기민하게 얘들이 어디에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인 거죠. 빅데이터를 평소에 보고 있는데 그게 이상 조짐이 감지가 딱 되면은 바로 사용자한테 전화해서 지급 정지할까 물어보고 제가 어떤 때는 전화를 한 3번인가 못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지급 정지를 시켜놔 버렸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푸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미국 진짜 아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도 예.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해보니까 미국은 체크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크를 은행에 딱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하면 이만큼 그 체크 뭉탱이를 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씩 이제 뜯어서 뭐 사용할 때 사용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행이체가 당일 우리나라는 바로 쏘면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당일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그 체크를 발행을 하게 되면 수취인 은행이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어쨌든 뭐 피해가 만약에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 피해 발생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금융 강국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기자님,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공안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안을 사칭하는 범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공안은 만약에 이런 피싱 범죄가 잡혔다. 그럼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을 해서 실제로 2013년에 이제 2명이 피싱으로 이제 수억 원대를 좀 편취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2명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세네요. 역시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네요, 진짜.
이런 그 뭐 피싱 범죄들, 이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몇 년 전에 지연출금 제도라는 게 그렇죠. 있어요. 지연출금 그러니까 때문에. 얼마 어느 금액 이상의 이상이면, 돈이 네. 이체가 되면 한 30분이 지나야만 출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급 정지를 할 수 하면 있도록 막을 수 그런 있도록. 여유를 주는데, 앞에 잠깐 그 당일 이체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본도 이 이체가 아예 이체 자체가 안 되게, 우린 이체된 다음에 출금에 좀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이체가 안 되게 해서 당일날 이체가 되게 하려면 오후 3시 이전에 이체를 해야 되고요. 오후 3시가 넘어서 이체를 하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체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급 정지고 뭐고 할 수 있는 네, 그 여유를 좀 시간을 주겠죠. 벌어주는 이게 결국은 괜찮네요. 이제 네.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피해가 날 수 있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보면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신 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겪은 것만 해도 범죄가 10년 네. 전이잖아요. 근데 이 법이 제도가 처음 생겼던 건 2011년인데 11년. 이때만 해도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방지가 사실 돼야 되는데 피해 방지에 대한 법은 좀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나 의견, 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3년에는 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련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좀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바뀌었는데 뭐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해당 법에 보면은 우선 이 피싱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피해자가 좀 당했죠, 그대로. ATM기에 네. 가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누르게 하거나 하는 거. 아니면 자신이 얻은 정보로 자신이 이런 걸 누르거나. 누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형법상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컴퓨터 등 사기죄라는 게 형법제에 사기죄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거보다는 벌금형이 좀 높죠. 높고. 그리고 그 형법상 처벌을 하려면 사실 이 범인이 어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만 기수가 그 되죠. 범죄가 완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누르기만 하면 이걸로 딱 끝입니다. 나중에 뭐 지급 정지돼서 설사 자기 돈에 그 자기 수중에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누르게 한 것만으로도 이 죄가 성립을 하죠. 그 법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정이 되면서 좀 보완해 돼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낙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에 그 1분기 조사를 해봤는데 금융사기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대출 사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 정도 된다는 네.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처음에 법이 마련됐을 때는 대출 사기 부분은 그 피해를 그 보전해주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피해 구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대출 사기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대출 사기도 좀 껴넣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쪼내기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전기통신으로 인한 금융 사기를 방지하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사가 자기가 고객의 돈을 맡아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를 좀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 노력을 다 했고 그 다음에도 우리는 책임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융사가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은 못 하잖아요. 오히려 정보를 유출을 많이 당하는 게 금융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정보까지 유출됐는데 내가 피해 금액까지도 나보고 어떻게 그 하라고 책임져라는 하면은 거는, 그건 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일단 금융사에서 이 사기를 먼저 방지하고 피해 금액을 물어주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단 이제 계속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전기나 통신으로 인한 금융 사기가 일단 대부분의 우리가 네.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통한 사기들을 많이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신속한 재산 복구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 개정된 법안이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 변호사님? 요즘 최근에 본 기사에서 뭐가 네. 있었냐면 이게 대법원 그 판결까지 난 건데요. 이 범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들어온 돈을
이렇게 눌러서 또 다른 데 이체한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을 자기가 인출해서 가져갔어요. 직접. 예, 직접 가져갔어요. 여기에서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제가 그 특별법에 의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탁탁탁탁 누르게 하거나 내가 얻은 정보로 탁탁탁탁 누른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인출한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탁탁탁탁 눌러서 명령을 입력한 게 아니라 돈을 빼간 건데 하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처리를 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그 제 상식에서는 아니 인출을 해서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갔는데 내 돈을 빼앗긴 거고 그 사람이 가져간 게 확실한데 이게 죄가 아니고 무죄라는 게 사실 좀 납득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도 뭐 형사님이 홍보랑 경찰 언론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걸 고민해보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관이나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사실 뭐 다 합치면 몇 천만 명이 넘는다고는 하는데 이 개인정보들이 진짜 암암리에 계속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취재한 적도 있었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서 개인정보 거래 이런 걸 치면 수십 가지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뭐 핸드폰까지 필요하세요? 뭐 주소까지 필요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이거를 그냥 보내줘요. 돈을 입금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정확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계속 되니까 이게 통신 사기 같은 게 계속 횡행한다고 좀 생각이 돼서 그 맞아요. 부분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 금융범죄 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통신 사기 피해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 구하기도 쉬웠고 국민들이 통장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대포 통장 유통이 쉬웠지만 금융권과 금융강번의 대포 통장 건절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네.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되자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돈을 찾아서 물품 보관함에 넣어라. 세탁기에 넣어라. 장롱 속에 넣어라. 김치 냉장고에 두면 사기범들이 집을 방문해서 훔쳐가는 절동 범죄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 또한 사기범들이 검거될 확률이 높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자 네. 앞으로는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몽캠 피싱, 몸캠. 불륜 협박 피싱, 네. 사기를 당하고도 바로바로 인지를 못하는 대출 빙자형 피싱, 인터넷 사기 이런 것이 이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법이 계속 진화하니까 이게 줄지 않는다, 막 그 말씀 같은데요. 우리 예방책 하나로 지금 얘기가 통장 개설을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가 당연히 있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원천을 막아버렸으니까 대포폰 건절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대포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통장 발급을 까다롭게 했지만 통신사에서 이제 전화 거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전화도 못하게. 예. 그러니까 대포폰까지도 이제 건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핸드폰 만들어주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걸 공감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 이런 것들이 근절되면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저희 생각에는 좀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예방책 중에 하나라 생각이 좀 듭니다. 계획적인 사람들 둘 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기 때문에 네. 항상 피해는 늘어나고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 처벌을 좀 강화해야 국민들한테 된다. 핸드폰 통장 만들어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공감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양형 기준을 높여서 강력히 엄하게 처벌해야 처벌해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센터가 지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심코 만들어준 통장과 핸드폰이 몰랐다는 이유로 나는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그 통장과 핸드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네. 보이스피싱 영화 제작으로 인해서 아,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시킬 것입니다. 영화 만드십니까? 네. 정말 좋은 해외에 일 있는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 연구팀보다 네. 저희 연구센터에서 사기범들을 앞지를 수 있는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솔루션을 개방 단계에 마쳤습니다. 아,
빠른 시일에 정보기관과 금융기관에 연동을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시키고 또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서 활동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뭐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들어보면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 또 대포차량도 다른 문제지만 대포라는 게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범죄라든지 나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사기 이용되는 이제 우리 PC라든지 스마트폰, 이거 진짜 우리가 안 쓸 수 없거든요. 네. 지금 대포폰, 휴대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면서 주의사항 한번 알려주죠. PC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아마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PC나 스마트폰에서는 일단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알려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곳에서 좀 사용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들이 있어요. 마켓에서, 그 공식적인 그쵸. 마켓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링크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경고창이 뜨는 것들은 좀 설치하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료 쿠폰, 할인 쿠폰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많아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고 나면 외장하드 몇 기가 무료라면서 준다고 웹하드 무료라면서 가입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또 악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인 쿠폰들은 좀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동통신 고객센터, 이동통신사, 네. 소액 결제는 사실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결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금융사기 피해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이게 경찰에서 받으시면 받죠? 네.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 변호사님요? 저도 주민등록번호 저희 엄마가 이제 알려줘서 일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처럼 만약에 물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내 개인정보가 이제 노출됐다라고 하면 가까운 금융사의 이제 영업점을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감원을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아까도 대포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알고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개설이 돼가지고 내 명의의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해서 계시면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이제 불법적으로 개통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10개명이 있어요. 역시 또 보이스피싱에도 여전사, 보이스피싱 퇴치의 여전사. 김만우 변호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누가 전화 와서 네. 금융거래 정보를 물어본다. 네. 딱처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금융회사는 내 금융정보 다 알고 있어요. 왜 물어봅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당신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거는 내 금융정보를 모르고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절 용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현금 지급기, 지금 ATM기로 가세요. 그게 어떤 이유, 별별 어떤 이유가 다 이유인지.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해드리겠다. 그치. 근데 내가 돈을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면 돈을 받나 보다. 갔던 분 한 분 계시죠? 네, 제가 ATM기로 가는 거는 100%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좋다. ATM기를 네. 안 가시면 되고요. 또 간혹 가족이 납치됐다. 요새 네. 좀 이런 수법이 좀 맞아요. 줄어들긴 네. 했지만 지인이 납치됐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 가족들의 지인, 가족의 친구의 그 연락처 정도는 하나씩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친한 같고요. 친구? 예. 네. 그리고 전화해서 내 정보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경우가 좀 속아요. 거기 예를 들어 주민등록 앞자리를 대는 거죠. 그 내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도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나는 중국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도 내 주민등록번호는 중국 일대를 지금 다 여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조해 좀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 정보를 알고 있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정말 보냈다라고 하면은 지급정지 요청하시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다가 내가 그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소멸 공고 절차를 거쳐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고, 우리 아까 대포통장 얘기했죠. 만약에 통장이나 카드를 이렇게 넘겨준 경우에 내가 사기죄, 공범 이런 것도 떠나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대포통장 거래, 통장 거래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아, 이것도 또 있으면 쉽게 와 맞다. 단신번호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단신번호. 출금 안 해.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아는 이거는 금융회사 전화인데 하고 받아도 그게 조작이 가능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파밍. 금융회사 파밍. 홈페이지도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와 역시 임방울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각 은행에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자기가 사기 될지 안 될지, 사기 당한지 안 될지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명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추가로 조금 이렇게 제정이 되거나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도 통상 개설하러 가서 금융기관에서 뭐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ATM으로 가라 뭐 수법은 다양하지만 금융기관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그리고 피해자들 사이에 있는 좀 가림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이 어쨌든 중간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금융기관에서 조금 뭐 절차나 그 제도를 까다롭게 하더라도 그게 피해를 뭐 몇 건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우리가 될 것 조금 같아요.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일단 제가 미국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드사 빅데이터 연구소에 갔었는데 사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카드를 긁으면은 1초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카드를 긁었는지 그 정보가 카드사 연구소에 바로 좋다. 떠요. 그거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제가 어디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저 같은 있는지를 경우는 술만 알고 먹거든요. 있어요. 대략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박지훈, 김양순 이렇게 이름만 없다 뿐이지 아. 이 개인에 대한 소비의 패턴을 다 파악을 빅데이터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뭐 이제 인터넷 결제를 해가지고서는 옷을 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카드가 연변에서 뭐 기름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연변에 갈 사람 거기에 아닌데. 대해서 오. 이제 이거를 허용을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더 카드를 많이 쓰게 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카드가 이상한 데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불필요한 피해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 입법화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금융기관에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옷을 사거나 이렇게 잘 안 해요. 거의 술만 먹기 때문에 막 글로만 간다면 저는 전화 와야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이런 예. 방지에 대한 입법이 찾아보니까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네. 금융기관에 대해서 좀 약간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 그렇죠. 만들어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좀 정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네. 조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자님. 아, 저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그 키워드로 해서 그 개인정보를 맞춰지는 형식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워낙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정보들을 조각조각 맞춰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완성이 되는 식으로 그렇죠. 범죄에 이용이 되니까 좀 힘들겠지만 이 좀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법 같은 걸 좀 개정하는 거를 좀 검토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런 거 여러 가지 대안을 뭐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들어보니까 사실 통신 사기 이런 게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의 어떤 태도, 또 정부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말 서민 생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통신 사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도 서민의 유익한 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